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 강사 특강이 오늘 있습니다. 이상희 시인님이신데 제 부족한 거를 아마 충분히 채워주실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되시고, 이상희 시인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저도 최근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 같은 이름으로 시를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니시고 나중에 시집을 사서 보실 적에는 이상희 시인님 시집을 사서 이상희 시인님 제가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자료를 드릴게요. 이상희 시인님은 이 프로필을 제가 받았어요. 그림책 작가 겸 번역자로 그림책 전문 도서관 페레니코 그림책 버스를 설립했다.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그림책 도시 이사장, 원주시 그림책 센터 일상예술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세계 아동 청소년 도서 협의회 운영위원, 책임있는 사회문화재단 상임위원 활동, 여러 대학교 도서관, 미술관, 강연, 이 밑으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략하기로 하고요. 원주를 말 그대로 이제 그림책 도시 이렇게 만드신 장본인인데 몇십 년 동안 이쪽 한 가지로 그쪽에서만 일을 하시면서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못한 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에 인터뷰하신 내용에 보니까 번역한 그림책이 3,000여 권? 이거 맞나요? 못한가요? 맞나요? 3,000여 권? 번역한 그림책이? 3,000여 권. 그 다음에 창작한 그림책만 50권.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시집으로는 잘 가라 내 청춘, 민음사에서 낸 잘 가라 내 청춘이라, 이거 아주 굉장히 압권 시집이에요. 민음사에서 낸 시집이고, 벼랑문이라는 시집이 있고, 이것도 민음사에서 낸 시집이고, 오늘 댁에 돌아가서 시집 검색하시고 꼭 구입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제가 왜 저번 주에도 시집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빠지실 수 없는 시인이시고, 아무튼 책을 시집을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를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실 이상희 시인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은 시인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을 만나고 싶으셨을 텐데, 저는 재미있는 시를 쓰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의 세계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아마 틀림없이 오늘 이 시간이 즐거우실 겁니다. 제가 즐거운 책을, 시와 관련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는 시 그림책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계가 있지만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시쓰기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는데 아마 좀 새로운 시의 맛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금병일숙이라는 우리 대단한 김유정 작가님의 그 야학 이름을 딴 이런 강자가 있다는 걸 이름을 알게 됐고요.
제가 오래전에 문학사상 기자 시절에 자주 뵀던 굉장히 대선배님이고 또 우리 최혜근 씨는 이제 저도 문해지 기자가 출판사에 오래 있었고 이제 비슷한 궤도를 같이 공전하면서 서로 안부를 주고받던 귀한 시인이시죠. 오늘 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시 낭송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는 분들은 그냥 좀 들어주시고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좋아하는 시들을 좀 PPT에 담아와봤습니다. 묵화라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먹그림이죠. 김종삼 시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신데 오래전에 이제 세상을 떴고요, 뜨셨고요. 같이 한번 제목, 시인 이름, 시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화, 김종삼. 물 먹는 소 목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자국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이 선생님이 시를 쓸 때는 굉장히 노동시라든지 참여시라든지 그런 시들이 굉장히 이제 한쪽에서 싹트서 주류가 됐던 시기인데 늘 이렇게 뭔가 무의미하다시피 한 그런 시를 저는 그때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고요. 시는 그림이다라고도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도 관련이 깊고 좋으세요? 마음에 드세요? 네. 자, 이것도 오늘 이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시인데요. 제가 시를 굉장히 어렵게 썼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좀 관념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시를 썼는데 제가 이 그림책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까 이런 시기들이 또한 어떤 깊이를 만들면서 우리한테 굉장히 울림이 크게 다가올 수 있구나 그런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 외바퀴 손수레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아주 많은 것들이 믿고 의지하는 빨간 외바퀴 손수레. 빗물에 반짝이며 하얀 닭들 곁에 서 있는 빨간 외바퀴 손수레. 어린이가 읽어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어른들이 읽으면 또 우리의 경험의 층위 속에서 깊이를 만드는 그런 시들인 것 같습니다. 외바퀴 손수레 잘 아세요? 네, 농사 좀 텃밭 갖고 보신 분들은 저 외바퀴 손수레가 얼마나 유용한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좁은 길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손으로 들기 힘든 것들도 걷더니 날라주고 그 조그만 것이 해내는 너무나 다용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저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일 많이 거론할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에밀리 디킨슨.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리라.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알아주실 수 있다면 혹은 기진 맥진 지친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많이들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도 특히 그 페미니즘이 대세고 여성 작가들, 여성 시인들에 대한 새로운 고찰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문학적으로 좀 트렌드가 돼서 이분 얘기를 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살았던 저 노란 집이 아주 노란 집인데요. 저 집이 이제 매사추세츠 주의 애머스트라는 곳에 지금도 있고 에밀리 디킨슨 뮤지엄 박물관으로 지금 전 세계 관광객들 발길을 또 우리 여기 전상무 선생님 기념관도 이제 그런 곳이죠. 그리고 작가 시인들의 그 개인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아주 좋은 우리 마음의 쉼터, 영혼의 쉼터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에밀리 디킨슨은 시가 복잡해요. 제가 이제 아주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림책에 몰입하고 있는 그림책하고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분도 좀 저를 뭔가 그 어린이하고 가까운 이런 존재로 알았다가 제가 그래 당신한테 영감을 준 시인이나 뭐 작가가 누구야? 라고 하는데 제가 난 에밀리 디킨슨이 나의 모범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인을 도대체 그림책 작가가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이 있다. 이 에밀리 디킨슨이 이제 쭉 나올 텐데 일단 조금 안내를 드리면 저분이 평생 싱글로 독신으로 살았는데 아주 관계가 돈독한 그 여동생하고 오빠 삼형제가 있었어요. 얘는 혼자 결혼을 안 했어요. 두 형제 자매 사이에서 난 조카들이 있겠죠. 그 조카들을 무척 사랑하고 그 조카들과 굉장히 그 내적으로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살았던 일화들이 많이 전합니다. 그리고 은둔한 시인으로 유명한데 그 동네 아이들한테만 뭐 자기가 직접 빵을 구워서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 준다든지 재밌게 아이들하고 소통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그림책이 많은 것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나의 삼촌 에밀리라는 그림책인데요. 이걸 부분을 가지고. 자, 그림에 아이하고 여성 어른이 같이 있는데 나의 삼촌이라는 우리나라에도 그 저기 제주도에 있는 곳이죠. 하여튼 삼촌을 우리 남자 형제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농담이에요. 자기 조카하고 나는 여자 고모가 아니야. 그 당시 이제 여성에 대한 폄하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난 그런 고모가 아니야. 난 삼촌이야. 이렇게 아이하고 주고받았던 거죠. 예, 제인 열런이라는 유명한 그쪽 미국의 시인이 시를 쓰고 내용을 쓰고 낸시 카펜터라는 그림을 잘 그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제가 저걸 읽기는 너무 이게 화면이 생각보다 작아서 같이 읽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어느 날 저 삼촌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고모가 에밀리 디킨슨이 자기 조카한테 죽은 벌 한 마리하고 쪽지 시를 주면서 이걸 너네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어린이가 아니 내가 고모하고 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우리가 파리라고
고모를 삼촌이라고 부르기로 자기들끼리 약속한 것처럼 이 둘 사이에서는 파리를 파리라고 안 부르고 춤추는 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뭔가 그런 언어들이 이 두 아이와 어른 사이에 많이 있고 자기도 고모를 무척 좋아하고 그런 놀이를 좋아하지만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에 가서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시를 보여주라고 이건 너무 곤란해 고모.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하면서도 그렇게 죽은 벌과 시 쪽지를 준 고모한테 난 곽꽃 한 송이를 꺾고 삼촌에게 전했어요. 시값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삼촌은 웃었어요. 환한 햇살 속에서 삼촌의 머리카락은 무당벌레의 딱지 날개처럼 붉게 빛났어요. 원래는 밤 껍질 같은 갈색인데 말이죠. 곽꽃이 시값이면 벌값은 안 주는 거니? 이렇게 삼촌이 물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어떻게 노는지 잘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근데 이제 얘는 집에 와서 걱정인 거예요. 이걸 도대체 학교에 가서 어떻게 우리 반 애들은 다 유치해서 이런 세계를 모른다고. 근데 내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죽은 벌을 갖고 가면 애들이 얼마나 놀리겠어. 얘 걱정이 태산인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그 여동생이죠. 에밀리 디킨슨의 저 대단한, 엄마가 아니고 올케인 거죠. 저 대단한 시인이 이런 글을 줄 때는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거야. 너가 좀 힘들더라도 가져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죽은 벌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시를 하울랜더 선생님께 가져갔고 선생님은 교실에서 시를 읽고 죽은 벌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긴 침묵이 계속 이어졌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단 한 사람도요. 사무엘이 물었어요. 시에 들어갈 정도로 벌이 중요한가요? 토마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릎 꿇은 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 벌이 기도하면 무릎을 꿇어야 하나요? 그러자 마가렛이 물었어요. 벌도 무릎이 있나요? 너무나 아이들다운 질문들을 이제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막 안 그래도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나보다 덩치가 훨씬 큰 조나단이 에밀리 삼촌을 흉봤어요. 온 운동장이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요. 길버트 고모는 괴팍한 노처녀고 우둔하대요. 우둔하다고? 모든 아이들이 웃었어요. 나는 조나단을 그 자리에 불러세우고 달려가 한 방 먹였어요. 난 그래야 했어요. 조나단이 되받아쳤고 나는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었어요. 하지만 이제 조나단은 코에 커다랗고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달게 되었어요. 코피 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저 바보 모자를 씌워서 앞뒤에 애들을 분리해서 교실에 이제 벌을 세우고 우리 반 모두가 시에 대한 보답으로 에밀리 디킨슨 양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야 했어요. 그래서 조나단은 운율을 자기하고 싸웠던 그 친구가 감사 편지를 썼는데 그게 얘가 생각하기에 꽤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워서 죽겠는데도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시를 잘 쓰다니 하고 얘한테 감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싸우다가 다쳐서 발목을 삔 거예요. 근데 형이 와서 이제 업어서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근데 얘는 이제 그 자기가 왜 다쳤는지 얘기를 하려면 결국은 길버트 에밀리 디킨슨 고모 얘기를 해야 되고 둘 사이에 있었던 많은 비밀들이 지금 탄로가 나겠잖아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어요. 자기가 왜 다쳤는지 안 보여주려고 그걸 표시내지 않으려고 자기가 원래 맡았던 일들을 다 해냅니다.
저렇게 마구간에 뭐 물 먹이기 이런 것들 다 했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우리는 이웃집을 방문했어요. 이웃집이라는 그 고모집이고요. 에밀리 삼촌은 자신의 특기인 그 유명한 검은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어요. 비니 고모와 네티 누나가 접시를 돌렸죠. 그런데 이 눈빨간 시인이 얘가 쩔룩거리는 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형이 속삭였어요. 에밀리 삼촌한테 말해. 조심스럽게 말이야. 그래서 나는 시를 학교에 가져간 일과 나중에 운동장에서 넘어진 일에 대해 말했어요. 하지만 조나단이 한 말이나 그의 코에 핀 붉은 장미며 하루 종일 바보 모자를 썼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에밀리 삼촌에게 친구들에게서 받은 감사 편지를 전했어요. 삼촌은 조나단 그 같이 싸웠던 애 편지를 특별히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잠깐 네. 1265 차도 잠깐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족들이 들으니까 너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면서 얘를 이제 격려하기도 하고 아이처럼 이제 아유 대단하다 너 장하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특히 이제 고모한테 창피한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고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수락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나는 정원으로 뛰쳐나가 곽꽃밭에서 흐느껴 울었어요. 홀 채 받으시겠습니까? 5분도 되기 전에 에밀리 삼촌이 날 찾아왔어요. 홀수락 시간이 손에는 오래된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삼촌은 봉투를 나에게 내밀었어요. 봉투 뒷면에는 처음 보는 시가 적혀 있었어요. 말하라 모든 진실을. 하지만 말하라 비스듬히. 성공은 빙빙 돌아가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뭔가 아주 지금 그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다 얘기하기에는 고모와 자기 사이에 너무 우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사하고 자기가 막 유치하게 군 얘기를 차마 못하는 거죠. 근데 고모가 그걸 알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빙빙 돌아가면서 진실을 말하는 방법이 있어 라고 자기가 써둔 시를 인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모가 달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들어와서 다른 얘기가 더 있어요. 내가 입을 뺐어요. 그러자 모두들 놀라서 입을 딱 벌렸어요.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게 몇 가지 있어요. 나는 모든 이야기를 완전한 진실을 털어놓아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먼 길을 천천히 돌아가야 했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기까지 말이에요. 조나단마저도 위대한 시인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는데 동의했어요. 그래서 운을 맞춰 고마움을 표하려고 했죠. 나는 에밀리 삼촌의 시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깊은 이해와 풍부한 감정을 담아서 말이에요. 모두들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어떤 박수갈채보다도 에밀리 삼촌의 미소는 따뜻했답니다. 이렇게 외쳐납니다. 네, 이 이야기, 뒷이야기가 여기 뒤에 붙어 있는데 이 소녀는 머지않은 세상을 떠났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 에밀리 디킨슨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지 짐작이 가죠. 그래서 그 중간에 나왔던 한 줄 인용했던 그 말하라 모든 진실을에 대한 전문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말하라 모든 진실을, 말하라 모든 진실을, 하지만 말하라 비스듬하게. 성공은 빙빙 돌아가는 데 있다. 우리의 허약한 기쁨에게 너무 밝은 진실은 엄청난 놀라움이
마치 친절한 설명으로 천천히 아이들의 눈을 밝히듯 진실도 차츰차츰 광채를 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장님이 되고 말 것이다. 디킨스한테 갖고 온 거죠. 저는 저 그림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칼럼을 몇 편이나 쓰고 많이들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 그림책도 다 그 기성 시인들이에요. 이 에밀리 디킨슨에 대한 또 시를 쓰는 분들은 특별히, 그리고 바바라 쿤이라는 그림책계의 유명한 그림 작가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책을 좀 보여드리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굉장히 좀 그림책이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퍼지기 전에 일찌감치 이 책을 내는데, 김명수 시인이라고 이 연배는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이제 특별히 시인 선생님한테, 그림책 전문 번역가가 아니고 시인 선생님한테 이 번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림이 자세히 보이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또 좋아하실 테니까 같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에밀리 마이클 베다드글 바바라 쿤이 그린 김명수 옹기. 자, 이런 거에 요 색깔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짐작하시면서요. 캐시에게 마이클 베다드, 사랑을 담아서 친애하는 톨벗에게 바바라 쿤. 우리 거리에 신비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아주머니가 한 사람 살고 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길 건너편 노란 집에서 자기 여동생과 함께 살아요. 2층 왼쪽 방이 그 아주머니의 방이에요. 노란 집 앞을 지날 때 발돋움을 하고 보세요. 높다란 울타리 너머로 그 방을 엿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아주머니는 거의 20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찾아오기라도 하면 그분은 달려가서 숨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두고 미쳤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에밀리랍니다.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우편 구멍으로 편지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편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는 달려가서 그걸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에 난 좁다란 창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거기엔 아무도 없고 겨울만, 온통 새하얀 겨울만 있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편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뜯자 피아노 건반 위로 조그만 꽃이 떨어졌습니다. 난 그걸 주워 들었어요. 납작하게 말린 꽃이었습니다. 이웃에 사시는 분께 엄마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마치 이 꽃과도 같답니다. 당신의 음악으로 저를 소생시켜 주세요. 그 음악이 저에게 봄을 가져다 줄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아니란다, 얘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나가서 놀아라. 내가 갖고 싶으면 그 꽃들을 가져다